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서울 메가시티를 공론화 해 총선 앞둔 민심이 출렁이는 가운데 서울시 확장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론을 놓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어제 김포시장을 연결해서 경기 북도보다 서울시 김포구가 더 나은 논리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학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간만에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기자와 금융시장 동향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띄운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이던데, 자, 김포 서울시 편입 관련 전담기구 꾸린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비롯해 입법 절차를 논의하게 되는데 특히 김포 외에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다른 수도권 지역의 여론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동문서답이 아닌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포 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입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 제안은 뜬금없다며 현실성 없는 졸속 논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실제로 김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정작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처리해 내년에 바로 연장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현숙 장관이나 김행 장관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화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일괄 취소했죠.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애초 당내에선 혁신위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며 징계 취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도부 결정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며 지지율이나 올리라고 말했고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적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호, 3호 혁신안을 예고한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추가 혁신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직전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먼저 총선 기획단을 꾸렸는데요.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은 데다 위원 몇몇 역시 비명보단 친명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현 지도부가 총선 기구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좀 더 뒷말이 나오지 않는 인선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저녁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당 지도부가 수도권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측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찬인 만큼 논의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김포시는 전문업체 의뢰해서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들에게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 물을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유선 전화로 설문하면 지역 구분이 어렵고 무응답 확률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직접 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장도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 편입으로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행정, 재정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의 편입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을 확장하자.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여당이 당내 기구까지 발족한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어떤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는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국 가운데 1위. 반면 2위에서 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뚝 떨어집니다. 2015년 이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인구의 78.5%는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이었습니다. 임금도 고용률도 문화와 의료 서비스 격차도 벌어져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층 이동으로 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출산율 감소.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의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출산 손실이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해 빈 일자리가 있어도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집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팀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대안으로 권역별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줄고 거점 도시로의 이동이 크게 늘면 30년 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절반 이상 줄고 전국 인구는 50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인구 집중을 낮춰야 할 이유와 그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팀은 연구는 메가서울 논의와 결이 다르고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다양성,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겠다면서 교육과 의료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 참사 이후 9년여 만에 구조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9년 7개월 만이고 2020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9개월 만입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초점은 과연 당시 해경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못한 과실이 입증됐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 2심에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며 무단 탈출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삼천 구함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서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찬산이 붙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쾌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대법원 선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지난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 2, 3 정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임종성 또 허종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관련 재판에서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두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일찌감치 수사선상에 오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빼고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의원 이름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최근 재판에서도 언급됐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 씨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뺏겼다고 말한 녹음을 들려준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각각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인지 검찰은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만 의원은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서 윤 의원을 만나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씨에게서도 허종식, 임종성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녹취록이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단순히 이 씨의 증언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수수 의원들을 특정해 왔고 증거가 확보된 시점에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은 모두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정직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수수 의원들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검찰은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수사를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다만 포렌식 분석과 법원의 일정 등 여러 이유로 수사가 지연된 점을 인정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이 총선 국면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해 어떤 다른 고려도 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후엔 송 전 대표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수수의원에 대한 수사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과 지난 6, 7월 국회 압수수색으로 파악한 의원들의 동선 등을 교차 검증하면서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근 재판에선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란 의원 등도 돈봉투 살포 대상이었다는 이정근 씨 증언도 나온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이 대표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에 사건 병합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위증했다는 김모 씨가 백현동 사건에서도 핵심 피의자이자 참고인이라며 백현동 재판과 함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을 모두 확인해 오늘 양측에 공판 준비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네, 아까 국회를 연결해 봤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 서울 확장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는데, 자, 오늘은 현실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구리시도 동참하겠다 편입에 요게 하나 있고 야당이 이제 김포 편입 이슈에 5호선이 더 시급하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까지 나왔는데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포시가 편입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좀 논의 과정을 좀 어떻게 전문가로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이슈가 터져나온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 김포시의 일부 면이나 그 지역들이 인천시나 아니면 서울시에 편입된 적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이제 소위 그 통합이었죠. 그러니까 생활권들을 의식해 가지고 좁은 의미의 어떤 부분 통합이었다면 예전에 양동면, 양서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검단면도 네. 마찬가지고 인천시에 통합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일종의 이제 생활권 같은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도시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된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전면적인 이제 통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런 행정구역 이슈는 이게 어떤 차분한 이슈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개발 이슈하고도 긴밀히 연관돼 있고 따라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그 특정 이슈에 이런 행정구역 이슈에 이제 매몰이 되면 네. 다른 이슈들이 묻혀질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폭발성이 상당히 강한 이슈인데 이것들을 이제 전면화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공론화시켜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점에서 사실 기존의 그 서울시를 뭐 확대시킨다는 논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전 사례, 63년도 사례도 그렇고요. 또 교통 문제, 그러니까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전례, 교통 문제, 그리고 경기도와 좀 맞닿아있지 않는 저희 뒤로도 지금 지도가 있는데 그런 좀 지리적인 특수성을 포함해서 편입 근거를 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는 시점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좀 있다면 공론화 해볼 만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포라는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2기 신도시가 지어진 김포 신도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원래는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제 도시로 계획했지만 사실상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출퇴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고요. 사실 2기 신도시 자체가 이게 파주도 있고 동탄도 있는데 대부분 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신도시 문제 중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그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것들이 아까 신도시 문제도 있지만 예. 특히 그
그 사람들이 그 집중 이제 너무 많은 해가지고 이제 뭐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것들이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 문제에 사실 그게 더 이슈인 건 맞습니다. 생활 편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 김포의 원도시 중심지하고는 좀 더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만약에 김포가 서울하고 통합이 됐었을 때 네. 서울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포 없이도 그 자체 독립적인 발전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까지 갔다 온 것들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 교통 계획을 할 때 신도시하고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5호선 연장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했었을 때 그 김포 신도시에서 그 서울로 추가되는 직접적인 교통량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네. 전반에 미치는 교통량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렇게 협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마 김포 시민들 특히 이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주 절박한 문제로 다가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김포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자, 김포시가 품고 있는 경기도의 지사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비판적 시각에서 5호선 확장 문제가 김포 교통 문제에서 더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마침 김포시장을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별개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하고 통합을 한다면 과연 무슨 목적으로 교통 이외에 그러니까 서울시의 네. 어떤 의미는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할 수 있는가? 네. 그러면은 김포 말고도 다른 뭐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명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예. 그런 신도시하고 무슨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분명한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김포 신도시가 다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시군구보다는 네. 면적이 넓다는 그거 하나 말고 무슨 어떤 직접적으로 서울의 발전과 수도권 정확하게 서울이죠. 서울의 예.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도처럼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들어간다면 빨간색으로 색칠돼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제 서울시 행정구역이 설정이 되는 건데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대의 논리로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선 서울에 편입이 되면 김포 골드라인 노선이 확대되고 이를테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이미 신도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인프라가 보강이 되면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게 반론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경기도에 있어도 똑같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지자체가 중의 통합성과 편의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이면 네. 지금 현재라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만약 경기도 지금 자체 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네. 경기도 지사와 그 나름대로의 그 논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흡수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서울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일개의 어떤 김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 이제 확장됐었을 때 그게 가지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과의 발전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약간 어느 정도의 공론화 과정들이 있고 그런 신중하게 좀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하나만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북도 남도를 가르는 이제 공론화 작업도 하고 있고 예. 이제 주민성 투표도 해가지고 이제 경기 북도 남도를 네. 지금 분도하려고 분도하는 하죠. 지금 예. 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국에서 과연 이제 김포시는 이제 분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데 어떤 시군구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김포시는 그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특정한 입장들을 이제 표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경기도의 시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경기 북도에 대한 열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분열과 어떤 긴장과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싶습니다. 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를 반대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또 편입을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거든요. 아까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오히려 우리 김포는 경기도와 맞닿은 곳이 별로 없고 오히려 서울 양천, 서울 강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김포시의 논리입니다. 서울과는 닿아 있고 이렇게 생활권도 겹친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지도에서 보는 식으로 따지면 예. 인천광역시가 더 가깝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 김포의 메인 쪽에서 쭉 보면은 일종의 회랑처럼 좀 길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기 신도시가 연결된 거고, 아니, 건설된 거고, 네. 그리고 이기 신도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다시피 김포 골드라인의 그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구리가 있고 하남이 있고 광명, 과천 이렇게 있는데 지도 위에 있던 오른쪽 위에 있던 구리, 우리도 편입에 동참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현실화 가능성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나왔던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 구리시장의 어떤 언급, 피력했거든요. 의사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구리시는 서울에 편입되기를 바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서울이거든요. 거의 예.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 연접해 있는 시군은 사실 바랄 겁니다. 이 서울에 그 편입이 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갖는 서울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도 관습도시로서 서울을 인정할 정도고 네. 사실 그 대학교 입시에서 인서울이란 말이 유명할 정도니까 경기도에 대학이 있느냐 서울에 대학이 예. 있느냐에도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주민들의 그 네.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재판 시군들은 가능하면 그런 그 가치 판단에 따르는 여러 가지 편익들을 얻고자 하는 것 욕구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로 넘어갈 텐데 부동산 시장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다라는 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가 없었을 때보다는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게 부동산이 지금 현재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데 네. 지금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사실 뭐 군위 같은 경우도 한 몇 년이 걸렸던 거고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곧바로 활랑이 된다는 건 없는데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축이 여전히 중심축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지금 특히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주택 수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또 부동산에 대한 그 불패 신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장기적으로 네. 지금 단기적인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 연접해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통합되는 시군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민심, 시민들의 생각 말씀하셨는데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편입 이슈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김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하는 결과는 아니고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긴 한데 찬성이 31.5%, 반대가 58.6%.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 커지는 거에 대한 좀 경계라랄지,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예. 심해지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건 이제 전국적인 차원인 거고 이걸 이제 서울시 아니면 수도권의 시군구로 이제 좁혀서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들이 표출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지금 아까 기사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여론을 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온다면 예.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더 탄력성을 받겠죠. 이걸 추진하는 정치적 세력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향후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예? 사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에 찬성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이제 그 주민들을 선택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주요한 지역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 은평 예를 들면 뉴타운 개발이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은 특정 정당이 그 이슈를 업고서 상당한 이제 지지 세력을 얻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예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예, 그걸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토균형 발전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지금 편입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서울을 확장시키자는 거고 그 반대 논리가 국토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이 또 제1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의 날이기도 한데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또 지역 발전을 강조해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헌법에도 명시된 게 균형 발전인데 좀 상충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서울의 면적이 제한돼 있으니까 소위 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이제 외연적인 확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서울에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아까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집적시켜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네. 서울과 그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원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 거의 대부분 상당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조업조차도 그냥 수도권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도 높고 하니까 이제 생산 시설 자체도 서울에 이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네. 되면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더 집적할 가능성이 더 많이 이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의원 입법 과정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절차를 예상해 본다면? 절차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 지자체들 사이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되고 하면 현찰을 얻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주민 동의 과정에서 또 틀어져 가지고 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어음으로 남을 수도 있는 예,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고 했었을 때 네. 대경권에도 보면은 그게도 상당한 저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이슈가 많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그때 한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그건 대구 군의군은 그렇고요. 네네. 대구하고 경북도 한번 통합하려고 아, 대구와 경북이 따로 했을 때? 예. 그것도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서로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네. 왜냐면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구역 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걸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한 1년 만에 된다? 그런 건 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네. 런던 시는 외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에서 부결돼 가지고 한 수십 년 동안 안 되다가 최근에야 좀 통합시가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해외의 네.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보면 자, 앞으로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여당에서 공론화 시켰고 지금 다양한 갈래로 파상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클 것 네. 같은데 사실 이쪽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자체도 그렇고 김포 시민 자체도 그렇고 편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건 누구든지 다 바라는 바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좀 논의를 좀 좁혀가지고 서울시와 김포시가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네. 논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이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간다면 사실 좀 정치적으로 특히 이걸 반대하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격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김포 편입 문제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19억 원에 이릅니다.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 측은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 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할 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사기 미수였습니다. 전 씨는 앱개발 투자 명목이나 중국 투자를 권유하며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기 대신 형량이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는 범죄이익이 5억 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이 넘을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현인 씨 측은 전 씨 범행에 연루됐던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전 씨와의 대질 신문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 씨 법률 대리인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대질 신문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그대로 전하는 일부 언론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 측은 이와 함께 사기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 10여 명을 강제추행한 초등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올해 3월부터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금을 위해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 금오도에 있는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부주의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 사기 범죄가 악질적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전세 사기 엄정 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전세 사기는 청년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빼앗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과 주택소유 명의 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수사해 배후 세력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YTN은 2달 전 서울 유명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의 부인이 최근 이 병원에서 공짜로 종합검진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장의 부인은 취재가 시작되자 무상검진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뒤늦게 검진료를 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척추치료병원에서 대리수술을 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입니다. 이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보라색 검진복을 입은 여성이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열과 CT 촬영,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하루 전 2인 병실에 입원한 뒤 다음 날 5시간에 걸쳐 위와 대장 내시경까지 검사받았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르지만 병원 밖으로 나갈 때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수납 금액이 0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경위급 간부이기도 한 수사팀장은 부인의 검진 전날 병원 핵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중순 추석을 맞아 병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수사팀장 집으로 보냈습니다. 수사팀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수사팀장의 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깜빡 돈을 놓고 온 것이고 검진도 남은 상황이었다며 공짜 검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수사팀장의 부인은 뒤늦게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 비용 일부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모르는 사실이고요. 병원 측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짜로 검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집에 가냐? 퇴원 시점으로 왜 찍힌 거예요? 뭔가를 막아낼 거 아니야. 누르니까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변명할 수 있게끔 소스를 달라는 거예요. 과일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의 부인은 받은 적 없다고 말했고 병원 측 역시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동네 유지들에게 보낸 것이라면서 수사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할 정도의 성장세라는 겁니다. The idea that you would difficult to raise again after stopping for a meeting or two is just not right.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we can proceed carefully at this time. Monetary policy is restrictive. We see its effects. Particularly in interest-sensitive spending and other channels. 시장은 파월 의장이 수차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한 데 주목했습니다. 말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관측한 겁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오름세를 보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연준의 금리 발표 날로 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위기가 당장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의회 내 갈등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은 경제에 분명한 위험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분기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 쏠림 발생으로 금리 상승이 심화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나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권 수신 경쟁 관련한 지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이상 저온으로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건데 8월과 9월에 이어 석 달째 3%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대였던 소비자 물가는 8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6.9% 올랐습니다. 특히 이상 저온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은 13.5%나 뛰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72.4%나 올랐고 토마토와 파, 상추, 쌀값도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비중이 높아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또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채소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전년 동월비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나 환율, 공공요금 등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모든 부처가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관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바나나와 망고, 버터와 치즈 등 8개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아까 농산물 값이 크게 올랐다고 했는데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와 소금 등 주요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245억 원을 풀어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할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 껑충 뛴 채소 가격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김장을 한 50포기 할 건데 생강이랑 파랑 그런 각 같은 종류가 많이 올라서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거의 50% 오른 것 같아요. 생강 그런 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6명꼴. 문제는 고물가 속 덩달아 오르는 농산물 가격입니다.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대파는 50% 가까이 비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배추와 소금 등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농산물의 정부 비축 물량을 11,000톤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일염 10,000톤을 시장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전통시장과 마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45억 원도 투입해 대형마트 등의 공급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 계약, 비축 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 내지 6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동 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가구 대상 에너지 지원금을 내년 4월까지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월별 청구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유럽연합에 화물 사업 매각을 담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인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기나긴 논의 끝에 화물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각에 반대해온 사내이사 1명이 돌연 사임하면서 이사회 재적 인원은 5명으로 줄었고 사흘 전 열린 이사회에서는 7시간이 넘는 경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화물 사업을 매각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주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5명 가운데 3명의 찬성을 얻어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 이어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유럽 노선의 화물 운송 독점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유럽연합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고 일부 유럽 여객 노선을 반납하는 시정 방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화물 사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항공 운송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화물 매각을 반대해온 아시아나 항공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화물 사업이 매각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항공사 기업 결합을 위해선 14개 경쟁국 가운데 유럽연합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쟁국들의 기업 결합 승인을 모두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이 EU의 승인을 받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험난한 앞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EU가 요구한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앞서 주요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은 받은 만큼 남은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항공사 인수합병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2년간 검토한 지난 5월 독점을 해소할 아시아나 항공 수준의 경쟁 항공사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또 독과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저지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측 승인을 받기 위해 에어 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일부의 기재와 승무원, 조종사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A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에 이제 손실 부분이 좀 큰 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랑 그 대우조선의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정부 일각에선 EU의 승인이 나면 미국 측이 쉽게 승인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의 양 인수합병 시도처럼 무산될지, 에어프랑스를 넘어선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사례가 7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 수는 전국 26개 시군 74건으로 어제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와 별도로 의심 신고 2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가운데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종률은 54.1%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는 어떨까요? 정부가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사원이 살펴본 결과 20년 전에 만든 기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SKT와 KT, LGU+ 등 통신사와 데이터센터, 대형 병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기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통해 번 돈만 해당한다는 추가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원바이러스로 전국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택배회사와 가스수도업체, 온라인 학습지, 요양병원 같은 것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만 스스로 인증을 받겠다고 손을 들지 않으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의무 대상자에서 빠진 기업 3곳은 실제 해킹 공격 등을 받았고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인증심사만 받았어도 피해를 막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은 매년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발급된 인증 480건 가운데 12.5%가 심사를 안 받았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기준을 보완하고 사후 심사 관리도 강화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통일부가 지난달 북한 선박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긴급 상황들에 대한 상호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화 불응 이후 남북 간 통신 연락 중단 상황이 210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표류한 북한 선박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연락 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 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의 필수적인 채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위층을 위한 건데 역대 최대 수입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거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올해 들어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4일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4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위스키는 287만 달러, 와인은 231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가능한 무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위스키는 2010년, 와인은 2001년 이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위스키나 와인은 북한 고위층에서 선호하는 선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에서 이들의 사치품 소비를 위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신들의 가장 측근들, 충성심 강한 그 측근들에게 좀 더 뭔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런 사치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유엔 안보리에선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고급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평양과 베이징 간 주 3회 정기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인용해 고려항공이 지난달 24일과 26일, 28일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평양 베이징 노선에 왕복 항공편을 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RFA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고려항공이 주 3회 평양과 베이징 노선을 운행했다며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북한이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지원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모두 2천여 개로 추산되고 이 컨테이너에 122mm 방사포탄을 적재했다면 20만 발 이상이 지원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컨테이너에 152mm 자주포 포탄만 실었다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의 숫자는 100만 발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돌입했습니다. 또 수천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건데 도쿄전력은 준비 작업 과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리 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어느덧 3차 방류. 자, 2차 방류 끝내고 나서 열흘 만인가요? 네,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3차 방류는 지난 1, 2차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냅니다. 도쿄전력은 준비 작업 과정에서 희석한 오염수 샘플의 삼중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3km 이내 지점에서 리터당 350베크렐이 넘는 삼중수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리터당 700베크렐이 넘으면 방류를 중단합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1,200톤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방류 안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 얘기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인원 5명이 오염수 탱크로 보내는 호수가 빠지면서 오염수를 덮어쓴 일이 있었습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 규제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후송된 작업자 2명은 도쿄전력의 3차 하청업체 직원들인데 야마나카 위원장은 교육 훈련이 불충분했다며 규제위원회가 인가했던 작업 계획의 위반 가능성까지 지적했습니다. 또 도쿄전력이 애초에 분출된 오염수가 100ml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재조사한 결과 몇십 배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후 처리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특파원, 그리고 오염수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주일 미군 공급용으로 일본산 가리비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산물 최대 수입처인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일본 수산업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요코타 주일 미 공군 기지에 홋카이도산 가리비 960kg 약 1톤을 공급했습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 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군과 일본 수산업협동조합 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비해 이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일 미군용으로 사들이는 수산물이 중국 수출량을 대체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는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일종의 외교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미국 등이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는 왜 공해상에 버립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가서 자기네 자금으로 모아서 해도 됩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이 핵을 계속 확산시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예산들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들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의에 항의하십시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십시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간만에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부 이슈들 엄윤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오래간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81% 오른 2,343.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55%나 급등했는데요. 772.84로 장을 끝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옅어지면서 원화값도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원 내린 1,34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제롬 파월 의장 발언 덕에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와 미 국채 금리가 함께 하락하는 등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대외 호재성 소식이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금융당국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한시름 놓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지금의 2%포인트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또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덩달아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우리도 한결 부담은 덜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입물가 관리에도 좀 여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환율 관리 측면에서 여력이 생겨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금리 결정할 때 조금은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7차례 연속 연 3.5%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정환 교수께서 조금은 여력이 생겼다, 우리 금통위가 했습니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대출 또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현재 금융통화위원들이 얼마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커지는데도 금리를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내리기도 어려운데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수라고 하는 가계대출과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대출, 이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조이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또 늘어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달 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3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른바 영끌대출 영향이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상승폭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물가도 비상입니다.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로 오히려 기세를 키우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먼저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도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서 최근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바로 그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난 주말에 고위당정 협의회까지 열렸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1997년이죠. 외환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화두는 역시 급증한 가계부채였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친 뒤에는 이 가계부채 대책도 내놨습니다. 발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 본드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하였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요. 여기서 스트레스 DSR은 이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 가산금리까지 더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커버드 본드라는 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일반 은행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은행 자체적으로 현재 대출 금리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이 시중은행들이 일부러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대출 심사도 좀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한 설문조사를 내놨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가파르게 내려왔죠.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를 의미합니다. 올해 4분기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인 건 은행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서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인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강한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혹시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우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은행권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잇따라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사실 대통령의 이 은행을 향한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예대금리 차로 인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또 한 번 은행의 돈잔치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실적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이들의 임직원 1인당 연봉이 평균 1억 원을 넘는다는 발표가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사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상생 금융 기조에도 발맞춰서 열심히 했고요. 또 역대 최대로 사회공헌 활동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대출 금리를 낮출 것이냐라는 거에는 조금 더 힘들 거라는데 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게 또 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차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가 도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다 울상인데요. 이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FOMC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we can proceed carefully at this time. Monetary policy is restrictive. We see its effects, particularly in interest-sensitive spending and other channel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발언을 들어보면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5%에 육박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 충분히 긴축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우리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3조 4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여기에 SM 시세 조정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나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려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영풍재지까지 요즘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장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외국인 순매도 보니까 8월에서 껑충껑충 뛰었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선 공매도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오히려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는데요. 네.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적정 가격으로 찾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문제는 최근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대부분 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부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까지 나서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소연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금융위원회 역시도 이르면 다음 주 공매도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긴 호흡으로 경제부 엄윤지 기자가 우리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숨진 리커창 전 중국 총리 화장식 전 마지막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주문했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리 전 총리의 연결식 장면이 공개됐습니까? 네, 연결식은 베이징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붉은색 단계에 쌓인 리커찬 전 총리는 생전처럼 안경을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함께 고인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요. 시 주석은 후계자 시절 경쟁자이자 지난 10년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리 전 총리의 마지막 모습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중국 수뇌부죠.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 이어 당 국가기관 간부와 인민대표 등이 줄지어 조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파벌인 공청단계 대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조화만 보냈습니다. 네, 강정규 특파원, 오늘 화장식이 열린 베이징의 혁명 공동묘지에 직접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묘역 주변엔 이른 아침부터 리커창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시신 운구차 행렬이 묘역에 진입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묘역엔 사전 허가를 받은 사람과 차량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조문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총 출동한 행사인 만큼 주변 경계는 스멈했습니다. 사법경찰들이 입구 주변에서 영상을 찍거나 멈춰서지 말고 계속 이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화를 든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꽃다발을 빼앗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없는 현장 상황이어서 휴대전화로 분위기를 담아왔는데 그마저도 공안의 불신 검문을 받으면서 대부분 삭제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삭제될 만큼 주변 취재가 좀 어려웠다. 자, 과도한 추모 열기가 민심 동요로 이어질까 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베이징 천안문 광장과 리 전 총리가 생전에 근무했던 중란하이 입구에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주변 검문소도 평소보다 늘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장 경찰들도 증원됐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접이식 바리케이트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천안문 광장 주변엔 단체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제한된 인원만 입장하도록 통제하고 있어서 닫힌 광장이 된 지 오래인데요. 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조화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급의 장례가 아니어서 각지에 빈소를 두거나 묵념 사이렌을 울리는 절차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중란하이와 외교부를 빼고는 이 공안부와 같은 나머지 중앙기관 대부분은 오늘 조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입구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지만 이틀 연속 가자 지구 난민촌을 공격하면서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인지들까지 희생될 것이라면서 당장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기관총과 포탄을 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보병들은 마을을 돌며 하마스 대원들이 있는지 수색하고 하늘과 바다에서도 공습이 이어집니다. פוגעים במחבלים בכל הדרגים, מאלה שנלחמים בשטח ועד דרג המפקדים. הפעולה של צה"ל מביאה לחשיפת המנהרות, ליציאה של מחבלים החוצה ולמכות קשות שהם סופגים. 파죽지세의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지휘관 이치크 코엔 준장은 현지 시간 1일 가자지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쟁은 하마스가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을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곳은 이미 전날 공습에서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인질 7명이 숨지는 등 전체 사상자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전쟁 범죄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appalled over the escalating violence in Gaza, including the killing of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Israeli airstrikes in residential areas of the densely populated Jabalia refugee camp. And those attacks took place yesterday and today.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도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똑같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중재자들에게 전했다면서 서방에 있는 지지자들의 저항도 촉구했습니다. سيكون ذلك قد كلفهم كثيرا وعلى كل الأصعدة بما فيه حياة أسراهم والذين يتعرضون لنفس القتل والدمار الذي يتعرض له شعبنا.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반면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선멸작전에서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가자 지구 보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캠페인 리셉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자체에 찬성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외국 여권 소지자들의 탈출을 위해 이집트의 라파 국경 검문소가 이틀째 개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자 지구 국경 당국은 라파 검문소가 현지 시각으로 1일에 이어서 2일에도 열리면서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더 많은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가자 지구 외국인 7,500명가량이 이집트로 건너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자지구 외국인 대피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오늘 국경 통과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5명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시간 2일 라파 검문소를 거쳐 이집트로 피신하는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는 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한국 국적자인 이들은 40대 한국인 여성과 팔레스타인계 40대 남편, 그리고 이들의 자녀 3명으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해온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지상작전에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후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자 지구의 통치에 관한 고민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국적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출구 전략의 핵심은 하마스 선멸 이후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느냐입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전략은 마땅히 없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축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가자 지구에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장관은 가자 지구에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שלב הבא אחריו יהיה יותר ממושך. יש שלב של ייצוב המערכת, ובסופו של דבר באיזשהו שלב אנחנו נגיע למצב שיש פה משטר ביטחוני אחר לגמרי, יש לנו חופש פעולה מוחלט ושאין שום איום מתוך רצועת עזה. זה לא יום. 이 밖에 유엔이 가자 지구를 임시 관할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맡기기엔 부패와 무능으로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게 부담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내세운 미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도록 할 수도 없다며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nly road to las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only way to break out of this horrific cycle of violence is through two states for two peoples. 다만 다국적군 파견도 쉽진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분쟁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에 대해 양국 간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군을 공중에서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의 중심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공중에서 목표물을 찾다가 소형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어 폭탄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날아가 폭발을 하고 이어서 병사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하마스는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몇 명을 살상했는지 또 이 화면을 언제 어디서 찍은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ontexte actuel, c'est pour moi j'ai l'impression qu'il marque les familles juives du quartier. C'est dangereux. 네, 보고 오신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다윗의 별을 문 앞에 새겨 유대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한 공항에서는 유대인을 색출하자며 대규모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폭력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유대인 혐오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미국 코넬대 한 재학생은 온라인 게시판에 유대계 식당을 총격하겠다는 글을 올려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악취나는 유대인들이라는 욕설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예 런던에 거주하는 유대인 사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으로 살기에 가장 무서운 시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유대인들에게 반유대 정서가 없는 땅이라고 불렸던 중국마저도 요즘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중국은 유대인이 위기에 처해도 더는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판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을 기생충이나 흡혈귀, 뱀 등에 비유하는 글은 수많은 좋아요 버튼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 혐오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반유대 사건이 3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틀 연속 가자 지구의 난민촌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장기화 속 유대인 혐오 정서는 계속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전쟁 장기화 국면인 우크라이나가 하루 사이에 100곳 넘는 정착촌에서 러시아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그 틈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격을 받은 아파트 주변, 유리창 곳곳이 깨졌고 나무들도 허리가 꺾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화단 옆에는 희생자의 시신도 천에 덮여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100군데가 넘는 정착촌에서 이뤄진 러시아의 포격. 우크라이나 남부 거점 도시로 그간 러시아의 공세가 주춤했던 헤르손 등지가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크레민 축구에서는 대형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적군이 10개 지역의 118개 마을을 포격했다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것을 틈타 러시아가 군사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으면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 국가들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며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요즘에 예비 부부들은 웨딩 촬영할 때 이 촬영장에서 머리를 꾸며주는 이른바 헤어 변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명 업체 대표가 예약금 수천만 원을 받고 잠적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웅성 기자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예비 신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예약한
헤어 변형업체 대표 박모 씨가 돈만 받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력도 서비스도 좋다는 후기가 많아 동종업계 가운데 유명한 곳인 만큼 잠적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단톡방에 이제 누가 혹시 여기 계약하신 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박 씨는 비용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예비 부부들은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신랑 헤어가 원래는 3만 원인데 완납을 하게 되면 무료로 1회 정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냥 할인 좀 더 받자 싶어가지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을 미리 잡는 웨딩 촬영 특성을 고려하면 아직 피해를 받는지조차 모르는 예비 부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박 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도 주지 않고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린 뒤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엄마 아파서 수술한다는 이유로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50, 100만 원? 프리랜서 선생님이나 직원으로 있던 선생님들은 적게는 3, 40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수도권 곳곳에서 접수되는 가운데 경찰은 박 씨 주거지를 파악하는 대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숙소 수영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대마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방문한 유명 유튜버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유 씨는 자신이 왜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느냐며 신경질을 내고 A씨를 향해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됐다며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흡연을 거부했지만 유 씨가 흡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수차례 권유해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배우 이선균 씨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마약 투약 피의자인 유흥업소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오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이선균 씨를 비롯한 연예인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4일과 6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를 각각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는 NC와 벼랑 끝에 몰린 KT가 잠시 뒤인 6시 30분부터 창원에서 플레이오프 3차전을 펼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까지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는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를 앞세워 3연승으로 시리즈를 마치겠다는 각오입니다. NC가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나흘간의 휴식을 취하고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에이스 에릭 패디가 등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내준 KT는 고영표를 선발로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포항과 전북이 대한축구협회 FA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포항은 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준결승에서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홈팀 제주를 4대3으로 눌렀습니다. 전북도 앞서 열린 경기에서 백승호의 결승골에 힘입어 인천을 3대1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전북은 대회 2년 연속 우승과 함께 FA컵 최다 우승 기록에 포항은 지난 2013 시즌 이후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두 팀의 FA컵 결승은 모레 포항에서 열립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도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시작되겠고요. 비의 양은 모레까지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를 따라서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이 14도, 대구는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과 대구가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